안녕하세요. 인생여행입니다. 우리 채널은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인생 이야기를 함께 걷는 공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곁에 찾아올 수 있어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도시락을 싸고 시어머니를 챙기고 출근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장을 보고 저녁을 차렸습니다. 그렇게 3년을 버텼습니다. 자신의 꿈도 접고 자신의 월급도 몽땅 남편 뒷바라지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전문의가 되던 날 돌아온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넌 처음부터 내 수준이 아니었어. 3년을 바친 여자에게 돌아온 것은 감사가 아니라 이혼 통보였습니다. 그것도 남편과 시어머니와 외도 상대가 함께 앉은 자리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 어딘가에서 지금도 조용히 자신을 지워가며 살고 있는 누군가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인생여행을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매주 찾아오는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이 여러분의 일상 속 작은 쉼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3년을 잃고 모든 것을 잃었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찾아낸 한 여자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챕터 1 새벽 5시의 여자.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새벽 5시, 아직 세상이 어둠 속에 잠겨 있을 때 김지한의 하루는 이미 시작됩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뜨는 것이 습관이 된 지 오래였습니다. 지한은 이불 밖으로 팔을 뻗어 알람을 껐습니다. 옆에는 박현우가 깊은 잠에 빠진 채 벽 쪽으로 돌아 누워 있었습니다. 지아는 소리 없이 침대에서 내려와 발 뒤꿈치를 들고 주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어젯밤 퇴근길에 사온 재료들이 봉지째 들어 있었습니다. 지아는 쌀을 씻어 밥솥에 안치고 냄비에 물을 올리면서 도시락 반찬 준비를 함께 시작했습니다. 두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오영숙의 방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지아나, 오늘 아침은 뭐야? 오영숙이 방문을 열며 물었습니다. 잠옷바람에 머리도 빗지 않은 채였습니다. 된장국이랑 제육볶음 준비하고 있어요, 어머니. 지안이 국자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육볶음? 아침부터 그게 뭐야? 어머니 속이 안 좋은 거 알잖아. 오영숙이 싱크대 쪽으로 걸어오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위에 부담 안 가도록 두부조림 따로 더 할게요. 지안이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습니다. 오영숙은 대답 없이 정숙이 앞으로 걸어가 물 한 잔을 받아 마셨습니다. 지안의 등을 훑는 눈빛이 냉랭했습니다. 현우 도시락은 챙겼어? 지금 싸고 있어요. 어제 보니까 반찬이 너무 단순하더라. 현우가 당직도 많이 서는데 좀 신경 써. 오영숙이 그 말을 뱉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아는 잠시 국자를 쥔 손을 멈췄습니다. 입술을 꼭 다문 채 다시 불 앞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나아질 거야. 그 말은 지안이 스스로에게 되뇌는 가장 오래된 주문이었습니다. 아침 7시 현우가 넥타이를 고쳐 매며 식탁으로 나왔습니다. 지안은 밥과 국을 차리고 반찬을 하나씩 올려놓았습니다. 현우는 앉자마자 휴대폰 화면을 열었습니다. 숟가락을 드는 동안에도 시선은 화면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몇 시에 들어와? 지안이 맞은편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몰라. 늦을 수도 있어. 현우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어제도 늦었잖아. 밥은 챙겨 먹고 들어와. 지안이 말했습니다.
현우는 대답 대신 국을 한번 저었습니다. 지아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내려 자신의 밥그릇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침 7시 40분 현우가 외투를 걸치며 현관으로 나섰습니다. 나간다. 조심히 가. 지안이 현관까지 따라 나가며 말했습니다. 현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안은 문이 닫힐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조용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안이 다니는 의료기기 회사는 서울 영등포구에 있었습니다. 지하철로 35분 거리였습니다. 지안은 매일 아침 8시 20분 열차를 탔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샤워를 마친 뒤 거울 앞에 서면 늘 20분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 지안의 얼굴에는 피로가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눈밑이 거무스름했고 볼이 예전보다 많이 꺼져 있었습니다. 지안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오래 보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파운데이션을 빠르게 두드리고 립스틱 한 번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회사에서 지안은 달랐습니다. 제품 하나를 설명할 때도 지안의 언어는 남달랐습니다. 의대에서 배운 지식이 영업 현장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지안 씨가 설명하면 의사 선생님들이 다 고개를 끄덕여요. 말이 통하니까. 같은 팀 동료 한지영이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안은 그 말에 크게 웃지 않았습니다. 그 능력이 자신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곳에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결혼 전 박현우는 지안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전문이 되면 그때는 내 차례야. 공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내가 다 지원해 줄게. 그 말을 처음 들었던 날 밤 지안은 혼자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시 꿈을 꿀 수 있다는 생각이 온몸을 채웠습니다. 그것이 3년 전 일이었습니다. 3년. 지안의 월급은 매달 빠짐없이 두 사람의 생활비와 현우의 수련 비용으로 사라졌습니다. 지안 자신을 위해 쓴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미용실도 석 달에 한 번, 옷도 세일 기간에 한두 벌이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지안은 버텼습니다. 현우가 전문의가 되는 날이 오면 달라질 거라는 믿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안이 퇴근 후 장을 보고 들어오자 오영숙이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왔어? 저녁이 몇 시야? 오영숙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8시 조금 넘었어요, 어머니. 오늘 미팅이 길어졌어요. 지안이 장바구니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회사가 중요한지 집이 중요한지 모르겠네. 현우는 밥도 못 먹고 들어왔어. 죄송해요. 금방 차릴게요. 지안이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지안아. 오영숙이 낮게 불렀습니다. 네, 어머니. 솔직하게 말할게. 우리 현우한테는 집에 오면 편히 쉴 수 있는 아내가 필요해. 내가 밖에서 일하는 건 이해하는데 집에 와서도 이렇게 허둥거리면 남편한테 미안하지 않아? 지아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채소를 씻으면서 흐르는 물소리 너머로 오영숙의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지안이 물을 잠그며 말했습니다. 오영숙은 그 말에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전문의 시험 합격 발표가 있던 날, 현우는 병원 동료들과 저녁 자리를 가졌습니다. 지아는 케이크를 사들고 기다렸습니다. 현우가 돌아온 것은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케이크 사놨어. 같이 먹자. 지안이 냉장고에서 케이크 상자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현우는 외투를 소파에 던지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 피곤해. 현우야, 나 공부 다시 시작해도 될까? 이제 내가 전문의 됐으니까. 지안이 케이크 상자를 다시 냉장고에 밀어넣으며 물었습니다. 현우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현우야. 지안이 다시 불렀습니다. 응,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 너무 피곤해. 현우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지안은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손끝이 서늘했습니다. 나중에 그 말이 지안의 귀 안에서 오래 맴돌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현우는 합격 이후 오히려 더 늦게 들어왔습니다. 연락 없이 꺼진 휴대폰, 코트깃에 남은 낯선 향수 냄새, 갑자기 손목에 나타난 고가의 시계. 지아는 그것들을 보면서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심하는 자신이 더 부끄럽다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세탁소에 맡기려고 현우의 코트 주머니를 확인하다가 지안의 손이 멈췄습니다. 작은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평일 낮 도심 호텔 레스토랑 이름과 두 사람 분의 금액이 선명하게 찍힌 영수증이었습니다. 지아는 그 종이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영수증을 서랍 안에 접어넣고 지아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난 아침들, 고개를 숙인 저녁들, 나중에라는 말에 기다린 날들. 그 모든 날이 지안의 눈앞을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챕터 2 무너지는 것들. 다음 날 아침 지안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밥을 지었습니다. 영수증은 서랍 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지안은 그것을 꺼내 다시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국그릇을 잡을 때, 도시락 뚜껑을 닫을 때 자꾸 시선이 현우의 코트 쪽으로 흘렀습니다. 현우는 그날도 아침을 빠르게 먹고 나갔습니다. 지아는 현관 앞에서 배웅하며 현우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우는 신발끈을 묶으면서 한 번도 지안 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지아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 지안의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경상도 지역 번호였습니다. 지안아, 나 이모야.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빨리 내려와. 지안은 수화기를 든 채 잠시 굳었습니다. 그리고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번, 2번, 3번, 모두 꺼진 상태였습니다. 지아는 혼자 가방을 챙겼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동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영숙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친정아버지가 쓰러지셨다고 해서 내려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오영숙이 방문을 반쯤 열고 지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현우한테는 얘기했어? 전화가 안 닿아서요. 그래. 가봐. 방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지아는 고속버스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계속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남겼습니다. 아버지 쓰러지셨어. 고향 내려간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김태식은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기계의 의지에 숨을 쉬는 아버지를 본 지안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이모가 지안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울지 마. 내가 정신 차려야지. 지안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아버지는 사흘을 버티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지안은 그 사흘 밤을 병원 복도 의자에서 보냈습니다. 현우에게 매일 연락했지만 짧은 문자 답장만 왔습니다. 바빠서 못 내려갈 것 같아. 잘 챙겨. 장례식장 2일째 되던 날 저녁 현우가 도착했습니다. 검은 넥타이를 메고 반듯하게 들어서는 모습이 마치 공식적인 자리에 참석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아는 반가움과 서운함이 뒤섞인 채 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왔어.
현우가 영정사진 앞에 서서 2번 절을 올렸습니다. 조문객들이 현우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위 되시는 분이에요? 의사 선생님이시라고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현우가 지안에게 다가왔습니다. 나 올라가야 할 것 같아. 내일 오전 수술이 있어. 지안이 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만 있다 가면 안 돼? 내일 아침 첫 차 타고 올라가도 되잖아. 지안이 낮게 말했습니다. 수술 준비가 있어. 어쩔 수 없어. 현우가 외투 단추를 채우며 말했습니다. 지안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차장까지 현우를 배웅했습니다. 차가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다가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모가 지안의 옆에 앉았습니다. 사위는 올라갔어? 네. 바쁜 사람이 왔다 갔네. 이모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날 밤 지안은 세탁소에 맡길 옷을 정리하다가 다시 한번 현우의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영수증이 아니었습니다. 접힌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반으로 접힌 그 종이를 펼쳤을 때 짧은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많이 힘들었죠. 제가 옆에 있을게요. 서연. 지안은 그 종이를 손에 쥔 채 주방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지안은 회사에 반차를 냈습니다. 그리고 현우가 근무하는 병원 앞 골목에 차를 세웠습니다. 스스로도 어이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 30분 병원 정문에서 현우가 나왔습니다. 그 옆에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함께였습니다. 흰 가운을 벗고 긴 머리를 내린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어깨가 닿을 듯한 거리였습니다. 현우가 무언가를 말하자 그 여성이 웃었습니다. 현우도 웃었습니다. 지안은 그 웃음을 차 안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결혼하고 3년 동안 현우가 지안을 향해 저렇게 웃은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지안은 핸들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현우는 아직 귀가 전이었습니다. 지안은 현우의 신용카드 명세서를 열었습니다. 지안명의 공동카드였기 때문에 내역을 볼 수 있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호텔, 레스토랑, 꽃집, 백화점 여성 매장. 날짜는 지안이 장례식장에 내려가 있던 기간과 정확하게 겹쳤습니다. 지안은 화면을 닫았습니다. 자정이 넘어 현우가 들어왔습니다. 지안은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채였습니다. 왜 불을 안 켜고 있어? 현우가 현관불을 켜며 말했습니다. 지안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현우야, 나한테 할 말 없어? 현우가 외투를 벗으며 지안을 보았습니다. 무슨 말? 지안이 현우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서연 선생님이 누구야?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우의 손이 옷걸이 위에서 멈췄습니다. 같은 병원 동료야. 왜? 아버지 장례식 때 내려와서 1시간 만에 올라간 날 그 사람이랑 있었어? 현우가 지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 미안함이나 당혹감은 없었습니다. 뭘 어디까지 알고 싶은 거야? 지안이 두 손을 꼭 쥐었습니다. 현우야. 지안아. 현우가 먼저 말을 끊었습니다. 소파에 앉으며 두 다리를 벌리고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마치 오래 준비한 말을 꺼내는 것처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넌 처음부터 내 수준이 아니었어. 그 말이 거실에 떨어졌습니다. 지안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무릎이 흔들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야. 처음엔 나도 잘 몰랐어.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니라는 게 보이더라고. 현우가 손을 무릎 위에 얹으며 말했습니다. 3년이야. 3년 동안 내가 벌어서 내 공부 뒷바라지 했잖아. 지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거 내가 부탁했어? 현우가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지안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부탁했잖아. 전문이 되면 내가 다시 공부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내가 먼저 말했잖아. 현우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지. 지금은 달라. 지안이 한 발짝 현우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달라? 뭐가 달라진 거야? 나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나는 여전히 여기 있는데. 현우가 일어서며 침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잠이나 자. 현우야. 더 이상 할 말 없어. 침실 문이 닫혔습니다. 지아는 그 자리에 서서 닫힌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3년. 새벽 5시마다 일어난 날들. 한 번도 제 돈으로 옷 한 벌 제대로 사지 못한 날들.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에 고개를 숙인 저녁들.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닫힌 문 앞에 쌓여 있었습니다. 지아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릎 위에 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손바닥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손가락을 쥐었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챕터 3:2개의 가방. 다음 날 아침 지안이 눈을 뜨자 현우는 이미 집을 나간 뒤였습니다. 식탁 위에 밥도 국도 없었습니다. 지아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고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손이 자꾸 떨렸지만 립스틱을 바르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회사에서 지아는 평소처럼 거래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품 설명을 했습니다.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아무도 지안의 얼굴에서 어젯밤의 흔적을 잊지 못했습니다. 점심시간 휴대폰 화면에 현우의 문자가 떴습니다. 일주일 안에 짐 빼. 비밀번호 바꿨으니까 관리사무소에 얘기해서 들어와. 지아는 화면을 보다가 휴대폰을 뒤집어 식판 옆에 놓았습니다. 밥을 한 숟갈 떴습니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사흘 뒤 주말 아침 지아는 캐리어 하나와 큰 가방 하나를 들고 아파트로 갔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임시 비밀번호를 받아 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현우의 외투가 걸려 있었습니다. 오영숙이 좋아하는 화분이 창가에 있었습니다. 지안이 쓰던 컵이 싱크대에 있었습니다. 지안은 침실로 들어가 옷을 개어 캐리어에 넣었습니다. 화장대 위 물건들을 파우치에 담았습니다. 책장에서 책 몇 권을 꺼냈습니다. 의대 시절 교재들이었습니다. 낡은 해부학 책 표지를 손으로 쓸어보다가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3년을 살았던 집에서 가져나올 것이 그것뿐이었습니다. 지안이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나오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이서연이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운동복 차림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서연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지안의 옆을 지나쳤습니다. 지안은 몸이 굳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른 손가락에 힘이 빠졌습니다. 저 여자는 미안하지 않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노보다 더 이상한 감각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 이야기에서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 같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지아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를 지나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가을 햇볕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캐리어 바퀴 소리가 아스팔트 위에서 작게 울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파트 입구 쪽 골목에서 누군가 지안을 향해 서 있었습니다. 작은 체구의 낡은 점퍼 차림이었습니다.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박순이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지아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박순이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거기 서 있었는지, 지안이 짐을 끌고 나오는 것을 얼마나 오래 바라보고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엄마. 지안이 걸음을 떼려는 순간 박순이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엄마. 지안이 소리쳤습니다. 박순이가 뒷걸음을 치더니 발을 헛디뎠습니다. 차도 쪽이었습니다. 지안이 뛰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차량 한 대가 브레이크를 밟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둔탁한 충격음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박순이가 아스팔트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지아는 어머니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엄마. 박순이의 눈이 가늘게 열렸습니다. 지안의 얼굴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지안아. 박순이가 낮게 불렀습니다. 엄마, 말하지 마. 구급차 온다. 괜찮아. 지안이 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박순이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미안하다고 하지 마. 엄마가 왜 미안해. 지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무것도 못해줘서 미안해. 내가 힘든 거 알면서도.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제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지아는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박순이는 그날 밤 의식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새벽 2시 17분, 담당 의사가 지안 앞에 섰습니다. 지안은 의사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응급실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캐리어가 옆에 있었습니다. 2개의 가방이 발치에 있었습니다. 3년의 결혼, 2개의 가방, 그리고 이제 어머니까지. 지아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쏟아지는 복도에서 지아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울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김태식의 장례를 치른 지 석 달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 박순이도 없었습니다. 지안에게 전화를 걸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사실을 알려야 할 사람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지안을 가장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어머니 장례는 지안 혼자 치렀습니다. 이모 1명, 먼 친척 2명이 왔습니다. 현우는 좋아한 다발을 보냈습니다. 오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밤, 지아는 장례식장 한켠에 혼자 앉아 어머니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순이는 사진 속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5년 전 지안의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그 목소리가 지안의 귓속에서 자꾸 들렸습니다. 엄마는 미안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말이 그것이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지아는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원룸으로 가지 않고 고속버스 터미널 근처 작은 모텔방을 잡았습니다. 방 안에 짐을 두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튿날도 그 다음 날도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아침 지아는 일어나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잠깐 바라보았습니다. 편의점에서 생수 한 병을 사들고 길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정하지 않고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쳤습니다. 차들이 달렸습니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지안도 걸었습니다. 그저 걸었습니다. 챕터 4 작은 문 하나. 어머니 장례를 치른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안은 서울 마포구 합정동 골목 안쪽 오래된 빌라
2층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5만 원짜리 방이었습니다. 창문을 열면 맞은편 건물 외벽이 보였습니다. 햇볕은 하루에 2시간 남짓 들어왔습니다. 이사 당일 지안이 방 안에 들여놓은 짐은 캐리어 하나와 종이 박스 3개가 전부였습니다. 박스 하나에는 옷이 들어 있었고 하나에는 주방 살림 몇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박스에는 책들이 있었습니다. 낡은 의대 교재들이었습니다. 지아는 그 박스를 제일 나중에 열었습니다. 책을 하나씩 꺼내 책장에 꽂으면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해부학 교재 표지에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볼펜으로 또렷하게 쓴 필체였습니다. 김지안. 지안은 책을 책장에 꽂고 돌아섰습니다. 회사에는 가족상으로 처리된 열흘간의 연차가 끝난 뒤 복귀했습니다. 자리에 앉으면 손은 움직였습니다. 전화를 받고 서류를 넘기고 거래처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모니터 화면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순간이 자꾸 생겼습니다. 동료 한지영이 지안의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커피 2잔을 들고 왔습니다. 점심 같이 먹자. 지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괜찮아. 오늘 자료 정리할 게 있어서. 밥은 먹어야 자료도 정리하지. 한지영이 지안의 책상 위에 커피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지안은 잠깐 한지영을 바라보다가 의자를 뒤로 밀었습니다. 구내식당 창가 자리에서 2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한지영은 지안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을 먹었습니다. 지안은 그 침묵이 고마웠습니다. 퇴근 후 원룸으로 돌아오면 지안은 불을 켜지 않고 창가에 앉아 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밥을 해먹는 날보다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저녁을 때우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샤워를 잊고 그대로 잠든 날도 있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안은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꺼낼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지영이 지안에게 자주 문자를 보냈습니다. 밥 먹었어? 오늘 퇴근하고 순댓국 먹으러 가자. 내가 살게. 지안은 처음에는 괜찮아, 다음에로 답했습니다. 그러나 한지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퇴근 시간에 지안의 자리 앞에 서서 그냥 기다렸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지안은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가자. 한지영이 웃으며 앞장섰습니다. 회사 근처 순댓국 집은 오래된 가게였습니다. 플라스틱 의자에 낡은 식탁보가 깔려 있었습니다. 2 사람은 뜨거운 국밥 앞에 앉았습니다. 한지영이 깍두기를 지안의 그릇 앞으로 밀었습니다. 먹어. 지안이 국물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그 온기가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지안은 한번 깊이 숨을 들이쉬고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 즈음이었습니다. 지안이 담당하는 거래처 목록에 새로운 병원이 등록됐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재활의학과 전문 병원이었습니다. 신임 원장이 부임하면서 의료기기 계약을 재검토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담당자 이름은 최준혁이었습니다. 지안은 그 이름을 연락처에 저장하고 미팅 일정을 잡았습니다. 미팅 당일 오전, 지안은 병원 로비에서 잠시 기다렸습니다. 원목 소재로 마감된 조용한 공간이었습니다. 환자들이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고 나오는 노인들이 많았습니다. 최준혁이 진료실에서 나왔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단한 인상이었습니다. 흰 가운 아래 깔끔한 셔츠 차림이었습니다. 기다리셨죠? 최준혁입니다. 김지안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2 사람은 원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지안은 제품 카탈로그를 펼치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재활치료 보조기기 2종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최준혁은 자료를 보다가 지안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설명하시는 방식이 일반 영업 담당자분들과 다르네요. 의료 쪽 배경이 있으신가요? 지안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의대를 잠깐 다녔었어요. 중도에 그만두셨어요? 네. 지안이 담담하게 대답하고 다시 자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최준혁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미팅은 30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지안에게 최준혁이 명함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시간이 괜찮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지안은 명함을 받았습니다. 재단 이사장이라는 직함이 원장 아래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안은 고개를 숙이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최준혁이 건넨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교적인 인사라고 여기고 명함을 지갑 안에 넣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지안이 다니던 거래처 방문을 마치고 회사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서점 앞을 지나치다가 걸음이 멈췄습니다. 진열대 한쪽에 의학 관련 서적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지안은 유리 너머로 그 책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의학 서적 코너 앞에 섰습니다. 의사 국가고시 대비 서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책 등을 손가락으로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손을 내렸습니다. 다시 손을 뻗었습니다. 책을 꺼냈습니다. 목차를 훑었습니다. 오래 익숙한 내용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의대 2학년 때 배웠던 것들이었습니다. 잊은 줄 알았는데 단어들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지안은 책을 다시 꽂았습니다. 서점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원룸으로 돌아와 불을 켜고 책장 앞에 섰습니다. 낡은 해부학 교재를 꺼냈습니다. 펼쳤습니다. 자신의 필기가 빼곡했습니다. 파란 볼펜으로, 빨간 볼펜으로, 형광펜으로 칠해진 페이지들이었습니다. 여백에는 스스로 적어놓은 메모들이 있었습니다. 지안은 그 필기들을 따라 읽었습니다. 20대의 지안이 거기 있었습니다. 빠짐없이 수업을 들으러 다니고 도서관에서 밤을 새우고 의사가 되겠다는 꿈 하나로 버티던 그 시절의 지안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현우에게 그 말을 들었을 때도, 어머니를 보냈을 때도 흐르지 않던 눈물이었습니다. 지안은 책을 가슴에 안고 바닥에 앉았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울음이었습니다. 오래 미뤄온 울음이었습니다. 한참 뒤 지안은 눈물을 닦고 책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자정이 넘도록 읽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잊지 않았다는 것을, 몸 안에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지안은 책을 덮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안은 지갑 안에서 최준혁의 명함을 꺼냈습니다.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갑 안에 넣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전에 없던 무언가가 가슴 안에서 조용히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챕터 5 이번엔 늦으면 안 돼. 이사한 지 6달이 지난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밤새 내린 비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안은 우산을 들고 지하철역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출근 시간이라 인도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교차로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었습니다. 지안은 무리 속에 섞여 멈춰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맞은편 차선에서 굉음이 들렸습니다. 대형 트럭이 신호를 무시한 채 돌진하며 교차로를 가로질렀습니다. 트럭 앞범퍼가 소형 승용차 측면을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쇳소리와 유리 깨지는 소리가 동시에 터졌습니다. 승용차가 인도 쪽으로 밀려났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지안의 발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우산을 내던지고 사람들 사이를 뚫었습니다. 차도 위로 뛰어들었습니다. 승용차 운전석 문을 잡아당겼습니다. 찌그러진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지안은 두 손으로 문틀을 잡고 온몸에 힘을 실었습니다. 삐걱거리며 문이 열렸습니다. 운전석에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의식이 없었습니다. 머리 쪽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지안은 여성의 손목을 짚었습니다. 맥박이 있었습니다. 가늘고 불규칙했습니다. 가슴이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안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거기 서 계신 분, 지금 바로 119에 신고해 주세요. 20초 안에요. 목소리가 또렷하게 나왔습니다. 주변에 서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그제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안은 여성을 조심스럽게 지면에 눕혔습니다. 무릎을 꿇고 양손을 포개어 가슴 한가운데에 얹었습니다. 팔꿈치를 곧게 펴고 체중을 실었습니다. 규칙적으로 내리눌렀습니다. 하나, 둘, 셋. 비가 지안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었습니다. 지안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넷, 다섯, 여섯. 그 순간 지안의 머릿속에 얼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아스팔트 위에 쓰러져 있던 어머니였습니다. 손을 꼭 쥐고 엄마가 미안해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지안의 눈앞이 흔들렸습니다. 이번엔 늦으면 안 돼. 입 밖으로 나오지 않은 그 말이 가슴 안에서 울렸습니다. 두 손에 힘이 더 들어갔습니다. 7, 8, 9. 22번 불어넣었습니다. 다시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주변 소리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빗소리도 사람들의 웅성거림도 멀어졌습니다. 지안의 세계에는 지금 이 여성과 자신의 두 손만 남아 있었습니다. 3분이 지났습니다. 여성의 가슴이 약하게 오르내렸습니다. 지안이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늘었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그때 구급대원들이 뛰어왔습니다. 들것과 장비가 따라왔습니다. 구급대원 한 명이 지안 옆에 무릎을 꿇으며 물었습니다. 의료인이세요? 지안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아니요. 지안이 짧게 대답하고 천천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여성이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졌습니다. 구급차 문이 닫혔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지안은 빗속에 서 있었습니다. 무릎이 젖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지안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뛰어갔지만 늦었습니다. 손을 잡았지만 막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늦지 않았습니다. 지안은 두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빗물이 손등 위로 흘렀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지안도 우산을 주워들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사고 현장에서 도로 건너편 골목에 세워진 차 안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다가 사고 순간을 그대로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창문을 내리고 지안이 뒤돌아 걸어가는 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최준혁이었습니다. 사흘 뒤 오전 지안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안 선생님. 최준혁입니다. 지난번 교차로 사고 현장에서 쓰러진 분을 살려주신 분이 선생님이시죠?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을 내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안은 화면을 2번 읽었습니다. 교차로, 사고, 그 자리에 최준혁이 있었다는 사실이 그제야 머릿속에 맞춰졌습니다. 지안은 잠시 생각하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시간 맞춰 뵙겠습니다. 약속 장소는 병원 근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지안이 들어서자 최준혁과 낯선 여성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여성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40대 초반 단정한 차림이었습니다. 이마 왼쪽에 작은 상처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안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알아보았습니다. 교차로에서 축 늘어져 있던 그 여성이었습니다. 저예요. 선생님 덕분에 살았어요. 여성이 지안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지안은 그 온기에 어디에 눈을 두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김미숙이라고 해요. 이 병원 재단에서 일하고 있고요. 김미숙이 말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지안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김미숙이 지안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다들 그냥 보고 있었잖아요. 선생님만 뛰어들었어요. 지안은 김미숙의 손 위에 얹힌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준혁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저희 재단에서 운영하는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의대를 중간에 그만두셨거나 의료 경력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다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관심이 있으시다면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안의 손가락이 테이블 위에서 멈췄습니다. 공부. 다시. 그 두 단어가 가슴 안쪽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3년 전 현우가 했던 말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어떻게 끝났는지도 함께 스쳤습니다. 지안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생각해봐도 될까요? 최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카페를 나오면서 지안은 봄 햇볕 아래 잠깐 발을 멈추었습니다. 아직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챕터 6 흔들리는 것과 단단해지는 것. 최준혁을 만나고 돌아온 날 밤 지안은 원룸 창가에 앉아 명함을 손에 들었습니다. 재단 이사장 최준혁. 작은 글씨들을 손가락 끝으로 짚었습니다. 생각이 많았습니다. 나이, 공백 기간, 비용, 직장, 이유들이 줄줄이 머릿속에 늘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들의 맨 아래에는 말로 꺼내기도 싫은 문장 하나가 있었습니다. 나는 이미 늦었다. 지안은 명함을 책상 위에 뒤집어 놓았습니다. 다음 날 출근길 한지영이 지안의 자리로 커피를 들고 왔습니다. 너 요즘 뭔가 달라 보여. 지안이 모니터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뭐가? 모르겠어. 예전엔 어딘가 꺼져 있는 것 같았는데 요즘은 조금 살아있는 것 같달까? 지안이 짧게 웃었습니다. 그냥 봄이라서 그런 거 아닐까? 한지영이 지안의 책상 모서리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지안아, 너 혹시 다시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 해본 적 있어? 지안의 손이 마우스 위에서 멈췄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해? 아니, 그냥 내가 거래처 병원 가서 설명할 때 보면 진짜 의사 같거든. 아깝다는 생각이 늘 들어. 지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한지영이 자리로 돌아가고 난 뒤 지안은 잠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 무렵이었습니다. 공통 지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별 뜻 없는 안부 문자 끝에 짧은 문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현우 씨 이번 달에 결혼한다더라. 알고 있었어? 지안은 그 문장을 읽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저릿할 줄 알았습니다. 눈물이 날 줄 알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먼 나라 이야기 같았습니다. 이미 끝난 것이 공식적으로 정리되는 것 뿐이었습니다. 지안은 자신이 아무렇지 않다는 것이 오히려 낯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해했습니다. 그 결혼으로부터 자신이 이미 아주 멀리 걸어왔다는 것을. 그런데 바로 며칠 뒤
훨씬 더 무거운 소식이 왔습니다. 오전 회의 시간이었습니다. 팀장이 자리에 서서 A사 용지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번 달부터 본사 구조 조정이 진행됩니다. 우리 팀도 예외가 아닙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대상자 명단은 오늘 오후 인사팀에서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지아는 정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오후 3시 인사팀 담당자에게서 면담 요청이 왔습니다. 지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팀 회의실로 걸어갔습니다. 담당자가 서류를 탁자 위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김지한 씨, 이번 부서 통폐합으로 해당 업무 담당자분들을 정리하게 됐습니다. 이달 말까지 부서 정리가 완료될 예정이에요. 지안이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3번째 줄에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안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담당자가 잠깐 지안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어요. 지안이 서류를 담당자 앞으로 밀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복도 창으로 햇볕이 들어왔습니다. 지안은 잠깐 그 빛 앞에 섰습니다. 한지영이 복도에서 지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안의 얼굴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너도 명단에 있어? 지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그래? 내가 얼마나 일 잘하는데. 한지영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괜찮아. 괜찮은 게 어딨어. 지안이 한지영의 팔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진짜로 괜찮아. 어쩌면 잘된 걸 수도 있어. 한지영이 지안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너 왜 항상 좋은 패를 손에 쥐고 있으면서 내려놓는 거야? 지안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내가 내려놓는 것처럼 보여? 그럼 뭐로 보여? 지금 퇴사 통보받고 괜찮다고 하잖아. 지안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내려놓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잡으려는 거일 수도 있잖아. 한지영이 지안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퇴근 후 지안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창가에 앉아 책상 위에 뒤집어 두었던 명함을 집었습니다. 이번에는 뒤집지 않고 바로 세워보았습니다. 최준혁? 지아는 그 이름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망설임의 이유가 무엇인지 지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비용도 나이도 공백도 아니었습니다. 믿었다가 배신당한 기억이었습니다. 현우도 처음엔 같은 말을 했습니다. 공부를 다시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믿었다가 3년을 잃었습니다. 또 믿어도 되는 걸까? 지아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맞은편 건물 외벽이 보였습니다. 언제나처럼 변함없는 풍경이었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마지막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오래전 지안이 의대에 합격했을 때 어머니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지안아,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엄마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으면 좋겠어. 지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떴습니다.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최준혁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문자를 입력했습니다. 원장님, 말씀하신 프로그램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을까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 너머로 문자가 날아갔습니다. 지아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시작하는 밤이었습니다. 아무도 부탁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기다리는 사람이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단단했습니다. 챕터 7 김지한이라는 이름으로 문자를 보낸 다음 날 오전 최준혁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병원으로 오시겠어요? 지아는 짧게 답했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병원 원장실에서
최준혁이 서류 한 묶음을 지안 앞에 놓았습니다. 재단 부설 의료인 재교육 프로그램 안내서였습니다. 의대를 중도에 그만두셨거나 의료 관련 실무 경력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운영합니다. 선생님처럼 의대 2학년을 수료하시고 의료기기 회사에서 경력을 쌓으신 분은 입과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계세요. 지안이 서류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커리큘럼, 일정, 비용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안이 서류에서 눈을 들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저는 제가 이걸 다시 시작할 만한 의지가 있는지 스스로도 잘 모르겠어요. 공부를 다시 하겠다고 마음먹은 적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음을 믿었다가 잘못된 적이 있어서요. 최준혁이 지안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생님, 의지는 시작하기 전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시작하고 나면 생기는 거예요. 지안이 최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의지입니다. 지안은 그 말을 듣고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 위에 올려진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프로그램 등록을 하던 날 오전, 지안은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수강료 일부를 이체했습니다. 잔액이 줄어든 화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목돈을 쓰는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현우의 수련 비용으로 이체할 때는 손가락이 망설임 없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체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끝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지아는 앱을 닫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프로그램 첫날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던 순간이었습니다. 12개의 책상이 반원형으로 놓여 있었습니다. 이미 자리를 잡은 수강생들이 지안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다양한 얼굴들이었습니다. 창가 쪽에는 60대로 보이는 노이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흰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넘긴 그 남자는 안경 너머로 지안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옆에는 40대 중반의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간호사 출신으로 진로를 바꾸려 한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지아는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교재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자신만 늦은 게 아니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모두 어떤 이유로 멈췄다가 다시 여기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지안의 어깨를 조금 내려앉게 했습니다. 공부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5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의료기기 회사에서 일하면서 익힌 실무 지식이 교재 내용과 맞물렸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지아는 강의 내용을 정리하다가 갑자기 손을 멈추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몸으로 배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론과 연결되면서 훨씬 입체적으로 이해됐습니다. 지아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3년이 낭비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시간이 돌아오는 길을 더 탄탄하게 만들어준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최준혁은 수강생들과 한 달에 한 번 개별 면담을 가졌습니다. 지안과의 면담은 늘 조용했습니다. 어느 면담 날이었습니다. 최준혁이 지안의 학습 기록 파일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지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안이 최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인가요? 자신을 믿는 게 문제예요. 지안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실력은 있어요. 그런데 실력을 발휘하기 직전에 스스로 멈추는 습관이 있어요. 그게 보여요. 지안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래된 습관이에요. 알아요. 최준혁이 짧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래된 습관은 고치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고칠 수 있어요. 지아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 안쪽이 묵직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지안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았습니다. 지안 씨, 나야. 오영숙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안은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를 평평하게 유지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결혼 초에 두 사람 공동으로 만들어 놓은 예금 계좌 있잖아. 그거 정리를 해야 하는데 지안 씨 동의가 필요해서 서류에 도장 좀 찍어줘. 지안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변호사 통해서 연락 주시면 거기서 처리하겠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변호사는 왜 끼워? 그냥 도장 하나 찍으면 되는 거잖아. 제가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안이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오영숙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안은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이틀 뒤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동예금 계좌 내역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서류를 넘기는 변호사의 손가락이 특정 부분에서 멈췄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결혼 첫 해부터 꾸준히 일정 금액이 박현우 씨 단독명의 계좌로 이체된 기록이 있어요. 김지한 씨 월급에서 생활비 명목으로 빠져나간 돈 중 일부가 여기로 들어간 거예요. 지안이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날짜와 금액이 또렷했습니다. 3년. 매달.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증거가 충분합니다. 지안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소송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길고 고단한 싸움이 될 것이었습니다. 지치는 날이 올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지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행할게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재산분할 소송 첫 기일은 한 달 뒤였습니다. 법원 복도는 차갑고 조용했습니다. 지안은 변호사와 나란히 걷다가 앞쪽에서 걸어오는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오영숙이었습니다. 옆에 변호사를 대동한 채였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오영숙이 걸음을 늦추지 않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뭘 바라는 거야? 얼마나 더 긁어가려고. 지안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오영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이라면 시선을 피했을 것입니다. 예전이라면 죄송하다고 했을 것입니다. 지안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바친 것에 대한 당연한 몫을 받으러 왔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영숙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당당하기는, 네, 당당해야 할 이유가 있으니까요. 지안이 오영숙의 시선을 받아내며 말했습니다. 오영숙이 코웃음을 치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지안도 걸음을 옮겼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변호사가 지안의 옆에서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지안은 대답 대신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법정 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3년 전 지안은 현관문 앞에서 남편의 등을 배웅했습니다. 1년 전 지안은 아파트 계단을 2개의 가방을 끌고 내려왔습니다. 오늘 지안은 자신의 이름으로 법정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챕터 8 김지안의 봄. 재산분할 조정 판결이 난 것은 그의 가을이었습니다. 법원은 3년간 박현우 단독 계좌로 이체된 금액의 60%를 지안에게 돌려주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변호사가 결과를 전하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조정 결정 나왔어요. 금액은 예상보다 조금 적지만 인용됐습니다. 지안이 판결문을 받아들었습니다. 서류 위에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지안. 금액이 얼마인지는 두 번째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그 이름이었습니다. 3년의 사실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지안이 바쳤던 시간이 그냥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문서로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안이 변호사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가을 햇볕이 따뜻했습니다. 지안은 잠깐 걸음을 멈추고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재교육 프로그램 수료식은 그의 겨울이었습니다. 소강당에 수강생과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지안은 혼자 왔습니다. 옆자리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이름이 호명될 때 지안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수료증을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최준혁이 수료증을 건네며 낮게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안이 수료증을 들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자신의 이름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지안. 이 이름이 이렇게 선명하게 자신의 것으로 느껴진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수료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삼삼오오 자리를 떴습니다. 지안이 가방을 챙기는데 최준혁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잠깐 시간 되세요? 두 사람은 강당 한켠의 빈 복도에 섰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저희 재단 부설 의원의 의료 코디네이터 자리가 하나 있어요. 선생님이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지안이 최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의료 코디네이터요. 네. 국가고시를 준비하면서 실무를 병행할 수 있는 구조예요. 현장에서 배우는 것들이 공부에도 도움이 될 거고요. 지안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오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하겠습니다. 최준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잘 됐네요. 지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 직장 첫날 아침이었습니다. 지안은 병원 유니폼을 입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흰 벽과 밝은 형광등이 지안의 두 눈에 들어왔습니다. 걷다가 표지판 하나 앞에서 걸음이 멈췄습니다. 응급실 방향을 가리키는 화살표였습니다. 의대를 그만두던 날이 스쳤습니다. 교재를 박스에 넣던 날이 스쳤습니다. 교차로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포겠던 날이 스쳤습니다. 그 기억들 사이에 지안은 지금 여기 서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지안은 표지판 앞에서 한 번 숨을 들이쉬고 다시 걸었습니다. 김미숙은 지안과 같은 건물에서 일하게 된 것을 누구보다 기뻐했습니다. 첫날 점심시간 김미숙이 지안의 자리로 왔습니다. 도시락 2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같이 먹어요. 오늘 제가 쌌어요. 지안이 도시락을 받아들었습니다. 이러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거예요. 김미숙이 자리를 당기며 앉았습니다. 저 사실 그날 이후로 선생님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떤 분일까 하고. 지안이 도시락 뚜껑을 열며 말했습니다. 별것 없는 사람이에요. 별것 없는 사람이 빗속에서 모르는 사람한테 그렇게 뛰어들지는 않아요. 김미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안은 그 말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밥을 한 숟갈 떴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집밥 같은 맛이었습니다. 눈이 따끔했습니다. 지안은 밥을 씹으면서 조용히 눈을 깜빡였습니다. 매주 금요일 점심은 두 사람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김미숙은 수다스러웠고 지안은 들었습니다. 가끔 지안도 말했고 김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안이 오랫동안 잊고 있던 것을 그 시간에 조금씩 되찾았습니다. 누군가와 밥을 먹는 것이 이렇게 편안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버이날 오전이었습니다. 지안은 꽃집에서 흰 국화 2다발을 샀습니다. 기차를 타고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묘소는 마을 뒷산 조용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묘와 어머니 묘가 나란히 있었습니다. 지안은 아버지 묘 앞에 먼저 꽃을 놓았습니다.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머니 묘 앞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꽃을 놓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묘비에 새겨진 박순이라는 이름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엄마, 지안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나 이제 괜찮아.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에 미안하다고 했는데 나도 미안해. 내가 더 빨리 나왔어야 했는데 엄마를 그런 데서 혼자 서 있게 하면 안 됐는데. 지안이 묘비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엄마, 우리 둘 다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 말을 꺼내는데 1년 반이 걸렸습니다. 지안은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을 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옆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지안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논밭이 지나갔습니다. 하늘이 넓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비어 있는 것이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무렵 한지영과 오랜만에 순댓국 집에 갔습니다. 한지영이 깍두기를 씹으며 지안을 바라보았습니다. 너 많이 달라졌다. 지안이 국물을 한 숟갈 마시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예전엔 밥 먹으면서도 딴 데 보는 것 같았거든. 지금은 밥 먹으면서 밥 먹는 것 같아. 지안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한지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달라진 거야? 그게 제일 큰 거지. 한지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안도 웃었습니다. 억지로 지어 올린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한지영이 소주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김지안, 잘 살아라. 지안이 잔을 들었습니다. 응, 잘 살게. 두 사람의 잔이 부딪혔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지안은 퇴근 후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책장에서 낡은 해부학 교재를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를 폈습니다. 20대의 지안이 빼곡하게 써놓은 필기가 펼쳐졌습니다. 지안은 그 필기를 따라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가슴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리운 느낌도 아니었습니다. 지도 같았습니다. 지금 지안이 걸어가고 있는 길의 지도였습니다. 노트를 새로 펼쳤습니다. 볼펜을 들었습니다. 자정이 넘도록 읽고 썼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지안은 인터넷 창을 열었습니다. 의사국가고시 응시 원서 접수 페이지였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한 칸씩 채웠습니다. 수료학점 확인서를 첨부했습니다. 경력 증명서를 첨부했습니다. 마지막 칸까지 채웠습니다. 지안은 제출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잠깐 멈추었습니다. 38세. 의대를 그만둔 지 5년. 결혼하고 이혼하고 부모를 잃고 직장을 잃고 그 모든 것을 지나서 지금 이 버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지안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접수 완료 문자가 왔습니다. 지안은 휴대폰 화면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봄밤이었습니다. 원룸 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박수를 쳐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잘 됐다고 말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안은 웃었습니다. 소리 없이 혼자 오래 웃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잘 버텼다고 스스로에게 건네는 웃음이었습니다. 김지안은 38세였습니다. 아버지를 잃었고 남편에게 버림받았고 어머니를 떠나보냈습니다. 새벽 5시마다 일어나 타인의 꿈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지안을 무너뜨렸고 또 그 모든 것이 지안을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희생을 멈추었을 때 자신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삶이 다시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처음으로 온전히 김지안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오늘 지한 씨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남편의 꿈을 위해 3년을 바쳤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감사가 아니라 단 한마디였습니다. 넌 처음부터 내 수준이 아니었어. 그 말 앞에서 지한 씨는 무너졌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남편에게서 버림받고 어머니마저 떠나보냈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사라진 그 바닥에서 지한 씨는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보았습니다. 희생을 멈췄을 때 비로소 자신이 보였고 자신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삶이 다시 열렸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서 건네는 말이 있습니다. 버티는 것이 언제나 미덕은 아닙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자리에서 혼자 희생을 쌓아가는 것, 그것은 관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잃어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희생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존중은 가장 먼저 자기 자신에게서 출발해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지금 나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의 기대 속에서 나를 지어가면서 살고 있는가? 혹시 오랫동안 참아왔던 것이 있으신가요? 혹시 누군가를 위해 내 꿈을 서랍 깊숙이 넣어두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서랍 이제 한번 열어보셔도 됩니다. 늦은 것이 아닙니다. 지한 씨가 38세에 다시 시작했듯이 우리에게도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문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넘어진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한참을 울어도 됩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면 천천히 일어나시면 됩니다. 인생은 누군가가 정해준 속도로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도로, 내 방향으로 걸어가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지한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 어딘가를 조용히 두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여행은 매주 이렇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고 찾아옵니다. 누군가의 눈물 속에서 희망을 찾고 누군가의 실패 속에서 지혜를 건져 올리는 이야기들입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하루 여러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그 작은 응원이 인생 여행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살며시 전해주세요. 말 대신 이 이야기가 그분께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인생여행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여행이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